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해가 좀 편리한 좀 쉽게 비지도 학습을 이해할 수 있는 K-민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 평균 군집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각 군집별로 군집의 중심이 되는 중심점이 있고 이 중심점과 가까운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군집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각각의 군집의 중심점이라고 하는 걸 또 계산해서 예측해내야 됩니다. 계산해내는 거죠, 정확하게는. 거리 기반의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중심점에서부터 각각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를 구하게 되고 그 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군집을 구성하기 전에 중심점의 개수를 지정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왜 K민즈라고 불리냐면 K개의 중심점을 쓰겠다라고 해서 K민즈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내가 K 값을 2라고 지정하게 되면 군집의 중심점을 2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점이 2개니까 군집도 당연히 2개가 만들어지겠죠. 이 K 값은 제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알아서 설정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K평균 편집 알고리즘의 장단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알고리즘이 간결합니다. 단점이 뭐냐면 군집의 개수를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이게 몇 개의 군집으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최적의 K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또 힘들죠.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고. 군집화 작업 이후 군집으로 묶인 데이터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내는 것도 이 개발자 몫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집만 만들어내지 그 군집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스스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군집만 만들어줄 뿐인 거지 그 군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군집이다는 제가 스스로 그 군집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분석해내야 됩니다. 자, 이제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수행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뭐 하냐면 군집의 개수를 결정을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1, 2, 3, 4, 5, 6 이 순서대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집의 개수를 2개로 지정을 하죠. 그래서 이게 파란색 점 2개가 지정이 된 겁니다. 이건 랜덤하게 잡으셔도 되고 특정 좌표로 지정을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 개의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군집의 초기 중심점을 2개로 설정을 하고 가까운 중심점의 데이터를 할당하여 군집을 형성합니다. 즉, 이 점 2개를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들 중에서 가까운 데이터들을 군집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중심을 각 군집의 평균 중심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즉, 군집을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심점 위치가 누가 봐도 각각의 군집에서 중심이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만들어져 있는 군집의 중앙점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중앙점을 이렇게 계산해냈죠.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다시 군집을 만듭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져 있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가까운 데이터들을 묶어서 새로운 군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로운 군집을 만들었을 때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데이터는 군집이 바뀌었죠. 이렇게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새로운 군집을 만들고 새로운 군집에서 또 중심점을 계산해서 또 만들고 또 군집 만들고 또 중심점 찾고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 중심점이 변동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중심점의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싶은 그 기준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값을 어느 정도 만족하면 새로운 군집을 만드는 걸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군집의
새로운 값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새로운 데이터는 이러한 군집의 특성과 똑같은 특성을 가진 데이터 분화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영상을 하나 짧은 걸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어요. 점으로 군집이 표시되어 있죠. 자, 빨간색 보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군집이 만들어져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 군집에서 중심점 잡고 그 새로운 군집 만들고 또 데이터 거리 계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군집 만든 다음에 또 새로운 군집의 중심점 또 찾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더 이상 중심점의 변동이 없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군집만 만들어졌을 뿐인 거지 이 군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는 여기서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 군집을 만든 사람이 결과를 보고 이 군집은 어떠한 군집이다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자, 파이썬으로 우리가 지금 배웠던 K-means 알고리즘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를 지정을 해서 항상 같은 데이터가 생성되도록 만들고 랜덤을 통해서 랜덤 값을 생성해내요. 그래서 100개의 2차원 랜덤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클러스터의 중심을 초기화하는 함수를 만들어요. 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와 클러스터의 중심점 개수를 집어넣어주면 데이터를 썼고 셔플을 통해서 썼고 랜덤 데이터를 섞은 다음에 가장 앞쪽에 있는 데이터를 K개를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랜덤 데이터를 섞은 다음에 랜덤 데이터를 순서를 막 섞은 다음에 제일 앞쪽에 K개를 중심점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각 데이터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점과의 거리를 구하는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작은 거리인지를 수정한 다음에 그 클러스터로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예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오는 값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수하게 데이터들 값이고, 두 번째는 중심점.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니까 두 개의 중심점이 넘어올 겁니다. 만약에 K가 3이면 세 개의 값이 넘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라고 하는 BNN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에서 in을 통해서 값을 한 개씩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에 하나씩 저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리를 구하죠. 거리를 구할 때 벡터 연산을 해주는 numpy 함수를 이용해서 좀 더 손쉽게 구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제 XY 좌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벡터를 이용한 거리 계산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필요 없이 numpy의 벡터 연산 함수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로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각 데이터의 포인트 위치에서 각각의 중심점의 좌표를 빼가지고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빼는 게 아니라 이제 벡터 값을 구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다음에 구한 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추려낸 다음에 그 가장 작은 값의 인덱스 값을 저장합니다. 즉, 가장 가까운 중심점의 인덱스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클러스터에 포함되는지 그 가까운 중심점의 인덱스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클러스터가 리스트가 쭉 나가겠죠. 채워져 나가겠죠. 채워져 나갈 텐데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데이터는 가까운 중심점이 어떤 인덱스의 데이터다. 이렇게 뒤에 쭉 레이블이 달리게 되겠죠. 사실은 이게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레이블이 없지만 스스로 이렇게 가까운 중심점을 마치 레이블 만들듯이 만들어서 쭉 달아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니죠. 레이블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죠. 하지만 본인이 참고할 수 있는 가까운 중심점의 데이터 인덱스를 쭉 이렇게 저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어떤 데이터는 어떤 중심점에 가깝다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값을 이제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중심점을 업데이트하는 함수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저장했던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에 들어가는지 그 클러스터의 중심점의 인덱스 값이 담겨 있는 클러스터 리스트 들어오고 실제로는 이제 numPy로 바뀌어서 넘어왔으니까 numPy 값이겠죠. 그리고 중심점 개수가 넘어옵니다. 자, 중심점 개수가 넘어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중심점의 개수가 인덱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k가 2면 0과 1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i의 그 인덱스 값을 저장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 리스트 정확하게 numpy죠. numpy 클러스터라고 하는 numpy에 i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에서 동일한 클러스터와 i의 값이 동일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클러스터 포인트라고 하는 이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냐면 i라고 하는 요 중심점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값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min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즉, i라고 하는 인덱스의 중심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점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모든 점의 평균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점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중심점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else가 있죠. 이 else는 뭐 하는 거냐면 데이터에서 새로운 랜덤 값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클러스터에 데이터 포인트가 없으면 랜덤하게 하나의 데이터를 중심점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중심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할 경우가 있으면 여기에서 else에서 새로운 중심점을 기존의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중심점을 찾아내고 이것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이제 지금까지 만든 함수들을 순서대로 실행을 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하고 k, 그러니까 클러스터 개수하고 이런 것들을 쭉 받아온 다음에 그걸 이제 초기화해서 중심점 만들고, 그런 다음에 각 데이터 포인트 할당하고, 클러스터 중심 업데이트하고, 클러스터 중심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종료할 수 있도록 이제 if문을 만들어서 if에 참이되면 이제 break로 폼을 빠져나가서 리턴해서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리턴되는 값은 이제 클러스터 분류되어 있는 정보하고 중심점 정보가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순서대로 중심점 선정하고 거리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클러스터 만들고 클러스터의 새로운 중심점 찾고 새로운 중심점을 기준으로 다시 클러스터 꾸리고 그리고 다시 중심점 찾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여기 있는 if를 통해서 클러스터 중심이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브레이크로 이 반복을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코드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말 그대로 결과를 화면을 이제 뿌려주기 위해서, 차트로 만들어서 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입니다. 뭐, 위에서 보면, 위에서 이제 그 중심점 클러스터 개수를 선언하고, 설정하고, 그리고 K-민즈를 수행한 다음에, 각각의 군집하고 중심점을 이제 받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폼을 통해서 중심점 개수만큼 K개죠. K개 개수만큼 이제 매플로리 랩에서 스캐터 차트, 3점도 차트를 만들고 만들 때 좀 색상을 서로 다르게 선정을 해가지고 화면에 뿌려줄 수 있도록 지금 폼문으로 K개의 중심점 개수만큼 차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필요한 레이블이나 타이틀 설정하고 뿌려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중심점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중심점이 표시되어 있고 각각의 분집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례를 통해서 각 클러스터가 어떤 클러스터인지 1, 2, 3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이런 결과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저는 네, 보시면 주택의 실면적과 대중교통 접근성 그리고 가격에 대한 건데 쉽게 보면 앞에 우리가 봤던 건 X값에 따른 예측값 Y를 구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들어가는 X가 두 개입니다. 즉 실면적과 대중교통을 다 고려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엑셀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기는 되게 복잡하고 수식도 복잡해지는데 이걸 여러분들께서 앞에 우리가 배웠던 사이클런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좀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코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넘파이하고 사이클런을 이제 불러오고요. 이때 이제 선형회귀 모델을 불러옵니다. 그 선형회귀 모델 중에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클래스를 불러와서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선형회귀를 알아서 계산하도록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학습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넣고 예측되는 가격을 뽑아내 볼 겁니다. 자, 이때 보시면 X가 좀 특이하죠. 앞에는 X가 이중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건 똑같긴 한데 이중 리스트 안에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X가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였죠. 실면적하고 대중교통에 가까운 정도, 거리값 요게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리스트로 작은 리스트에 묶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이나 손으로 풀려면 좀 어려울 수 있고 방정식도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거를 알아서 모델을 만들고 핏을 통해서 정답 Y값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방정식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훨씬 더 적어지는 거죠. 앞에 엑셀로도 충분히 선형회귀 기법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복잡한 또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엑셀이나 이런 것보다는 파이썬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핏을 해서 최종적으로 x에 따른 정답 y의 값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구해내고 각각의 결과값, 개수, 절편, 점수, 실명적에 따른 뭐 접근성 점수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예측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 보자면 여기 이런 게 있죠. 실면적이 65제곱미터이고 접근 점수가 5일 때 어떤 점수를 가지는지, 가격이죠, 실제로는. 가격을 가지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충 가격이 나오죠. 이게 억단이라고 했으니까 6억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제 접근성인데, 거리가, 크기가 좀 더 크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회계 기법을 이용한 연습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셔야 되는데, 앞에 우리 비슷한 거 했었었죠. 그, 키에 따른 몸무게 예측을 했었었는데, 이게 또 뭐, 성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별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키와 성별을 고려했을 때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선형회귀 기법을 이용한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연습 문제입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읽고 해결법을 찾아가지고 코드를 완성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코드인데, 이게 블러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채우시면 됩니다. 뭐, 쉽게 보면 지금 전체 코드는 다 있죠. 뭐, 데이터도 있고, 출력하는 것도 있고, 근데 뭐가 없냐면, 예, 그, 모델을 저장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선형회귀 모델을 계산하는 클래스를 저장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학습하는 부분이 빠져 있죠. 그래서 그거 두 라인만 채워넣으면 충분히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좀 참고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